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는 100% 반도체 관세를 꺼내들었죠. 행정부에선 트럼프 임기 안에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반도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관세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미국에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반도체 관세를 피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전 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한 상호 관세를 공식 발효했지만 관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철강과 자동차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100%의 품목별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상무장관도 입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중에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경우 관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 내 공장 건설 사실이 확인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인 면제 기준을 제시한 겁니다. 100% tariff on all chips and semiconductors coming into the United States. But if you've made a commitment to build or if you're in the process of building, as many are, there is no tariff. 이에 따라 텍사스와 인디애나주에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TSMC와 마이크론도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며 전 세계 기업의 미국 내 반도체 관련 건설 투자가 1조 달러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상호 관세가 발효되면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매달 500억 달러, 약 69조 3,7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세 전략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압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품목별 관세와 부과 시기는 다음 주 공식적으로 발표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작용이 슬슬 본격적으로 경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입맛대로 금리까지 조절하면 타격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상호관세 발효 이후 발표된 미국 내 2주 이상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약 4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미국 기업들이 고용을 꺼리면서 실직 이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지 못하는 미국인이 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연방준비은행 조사에서 5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 수준이 7월에 2.9%로 전월 2.6%보다 올라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뒤 예상 인플레이션도 6월 3%에서 7월 3.1%로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가 더해지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의 호황으로 기업들은 좋은 실적을 올렸지만 더는 가격 인상 없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려하던 경기 둔화 속에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차츰 현실화할 것이란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대신할 차기 의장 후보군을 3명으로 줄였다며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We've started the interviewing process. Scott and Howard, a lot of people, JD, we have some great candidates. It's probably down to 3. 이 가운데 금리 인하파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효로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둔화한 상태에서 금리 인하 성향의 차기 연준 의장 임명을 통해 금리를 대폭 인하할 경우에 여러 악재가 동시에 터져 정책 수단이 마비되는 상황인 퍼펙트 스톰이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 당국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 비핵화 주제가 아닐 경우 미국과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며 북한과도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은 현지 시간 7일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송환 브리핑에서 북한 지도부에서 나온 고위급 성명들을 봤으며 김여정의 담화에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일리 부차관보 대행은 새로운 한국 정부는 한반도 전역에서 긴장을 줄이기 위해 의미 있는 조치를 하고 또 북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 모두 북한과의 외교와 관여에 대한 헌신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개시 36일 만이고요. 김 여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영장 청구입니다. 김 여사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오는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 전부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한껏 몸을 낮췄습니다. 여러 이권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는데요. 수사에 대비한 포석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특검 포토라인 앞에 선 김건희 여사. 자신을 특별한 힘이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이 같은 저자세 전략은 들끓는 민심을 가라앉히는 동시에 신병 확보에 대비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자신에게는 특별한 권력이 없었고 따라서 특검이 의심하는 것처럼 이권에 개입할 수도 없었다는 논리를 강조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 특검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이 같은 전략으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공천 개입 의혹을 해명하면서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명태균 씨나 김영선 전 의원이 연락해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김 여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있는 특검에 맞서 대통령 배우자보다 일반인 신분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과의 연결 고리를 미리 끊어낸 거로 풀이됩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가 권력의 정점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법원이 영장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김 여사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가 또 한 번 무산됐습니다. 특검이 물리력까지 행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역시 완강히 거부한 건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 오전, 김건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에 다시 나섰습니다. 변호인 접견을 핑계로 응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시간도 오전 8시대로 맞췄습니다. 특검에서 나간 검사와 수사관은 물론 교도관 10여 명이 체포영장 집행에 투입됐습니다. 1차 집행 때와는 달리 물리력도 동원됐지만 1시간을 조금 넘긴 오전 9시 40분쯤 영장 집행은 중단됐습니다. 피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피의자의 부상 등이 우려된다는 현장의 보고를 받고 9시 40분 집행을 중단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곧장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특검이 과도하게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이 다칠 뻔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10여 명이 달라붙어서 앉아있는 대통령을 양쪽에서 팔을 끼고 다리를 붙잡고 대통령이 땅바닥에 철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사태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형사소송법은 물론 형 집행법까지 언급해가며 특검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적법한 영장을 적법하게 집행했다며 일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실제로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최종 사면 여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는데요.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만큼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행할 특별사면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됩니다. 조국 전 대표 등 정치인 사면 여부도 그때 판가름 납니다.
법무부 장관이 심사를 거쳐 특별 사면 대상을 올린다고 해도 최종 결정은 결국 이 대통령의 몫인 겁니다. 최종적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결심이 있게 되는데요. 그때까지는 저희도 최종적으로 알긴 어렵고 조 전 대표가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이 대통령이 사면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됩니다. 대선 때 후보를 내지 않고 도와준 조국혁신당은 물론 일부 종교계와 민주당 내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에 긍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국 부부에 관한 그 수사가 윤석열 검찰의 정치적인 판단과 정치 수사에 의해서 사실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터라 조국 전 대표의 사법 족쇄가 풀릴 거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수는 조 전 대표의 정치권 복귀가 미칠 파장에 대한 여당 일각의 우려입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구심점을 찾은 조국혁신당의 존재는 호남과 수도권 등에서 민주당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입니다. 진보 진영 내 유력한 차기 주자의 등장은 임기 초반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할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킬 거란 전망도 적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이 회복될 수 있도록 꼭 성과를 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사면 대상을 놓고 극도로 말을 아끼는 것 역시 이 대통령의 막판 고심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경우 야당의 거센 비판과 여론전도 예상되는 만큼 휴가 복귀 이후 이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여기에 100% 반도체 관세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미래를 위한 일시적인 고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실장님. 어제 오후 1시를 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 관세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됐어요. 지난 상황을 되돌아보면은 오락가락 정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는데 앞선 과정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뭐 어제보로 좀 약간 윤곽이 잡힌 것 같고 앞선 과정에서 이제 트럼프의 입이 문제였죠. 항상 이제 말을 자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고 또 도박 이름도 트럼프잖아요. 도박에 능하신 것 같아요. 네. 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박을 잘 하진 못하지만 이게 블러핑이라는 게 있죠. 이게 좀 허세를 부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상대방한테 안 보여주려고 하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락가락한 것 같고 또 이게 거의 뭐 200개 국가가 하는 건데 뭐 실질적으로는 한 뭐 60에서 70개국. 이게 일일이 대응하기는 힘들죠. 트럼프가 그렇죠. 아무리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경제 상황도 모르고 그 나라 정치 상황까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혼선을 가졌는데 이제 어제부로 대충 지금 상호 관세에 대한 윤곽은 잡힌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보면은 영어가 공식어인 나라에 가서 영어를 잘하네 그 정상에게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그렇게 박식한 것 같지도 않고요. 전 세계 교육국들 관세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최악은 면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호주하고 영국 같은 나라는 사실 그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세율이 제일 낮죠, 10%. 근데 왜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관세를 때리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어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좀 이례적이죠. 거기 유럽 연합 소속은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의 우방국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좀 이례적인 것 같고, 그 브릭스, 러시아는 아직은 뭐 결정된 게 없는데 인도, 브라질, 중국 한 50% 정도,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가장 때리고 싶어하는 국가군은 브릭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트럼프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소리를 했었죠. 정상회의에서. 그리고 미국의 그 한 해 GDP 규모가 25조 달러인데 전 세계 GDP가 한 100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미국이 25조 달러면 25% 정도 되고 유럽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브릭스 국가 4개 국가를 합하면
25조 달러가 넘습니다. 살짝. 예.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브릭스를 먼저 어떤 식으로든지 때려야 되겠다는 이런 강한 생각이 들고, 브릭스 중에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인도 같아요. 인도는 완전히 그쪽도 아니고 또 미국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에서 많이 수입한다. 싸게. 그 건을 가지고 인도에다가도 기존에는 약간 좀 유화적이었는데 이번에 50% 관세를 때린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과 합의를 맺은 나라들의 사정을 좀 살펴보면 이게 합의 내용이 구두로만 합의가 됐다 보니까 잡음이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15% 유럽, EU, 그다음에 일본, 한국이 미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잖아요. 네. 15%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EU에 대해서는 15%포인트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EU도 미국과 FTA 협상이 없으니까 기존에 뭐 관세율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토탈에서 15%를 하겠다. 이건 명시를 했는데 네. 일본에 대해서는 그런 명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기존 관세율이 있는데 거기다가 15%포인트를 얻는다. 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기존 관세가 한 2.5% 정도 되거든요. 네. 일본 제품이 미국으로 들어갈 때 거기다 15를 올리면 15%가 아닌 17.5%죠. 근데 이거는 일본이 자초한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이 이제 미국과 일본은 상호 관세 협상을 하면서 뭐든지 모호하게 뭐 투자 금액도 그렇고, 투자 금액을 밝혔으면 어딘가 뭐 한두 섹터는 좀 예시를 강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쌀도 시장을 뭐 개방을 하겠다 언제까지 이런 얘기도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모호성을 그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대충 넘어가서 나중에 트럼프 임기 말쯤에 한번 왜 여태까지 투자도 안 하고 뭐 그러냐 그러면 그랬었나요? 일본 애들이 그렇게 대답할까 봐.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일본의 모호성을 한번 찔러보는 것 같아요. 네.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는 관세가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고 엄청난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고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 관세 부담을 결국에는 미국의 소비자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관세 수입은 미국 정부로 들어가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 적자를 조금 줄이는 역할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재정 적자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관세 수입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관세가 올라가면 뭐 미국 내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소비자 물가도 같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럼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을 많이 안아야 된다고 그런 논리가 있는데, 논리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틀린 건 아닌데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요 기업들의 그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예를 들어 관세를 15% 받았다. 미국에 파는 물가를 15%를 안 올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내에서 경쟁해야 할 국가 기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비용을 절감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그 관세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익성이 나빠진다. 이것이 기업들의 주된 경영 지표일 수도 있는데, 또 하나의 주된 경영 지표는 그 시장에서 마켓쉐어입니다. 다른 나라한테 안 밀리려고 부단히 노력하게 되면 사실은 제 생각에는 미국의 인플레 압력은 좀 일시적인 순간에 끝날 것 같고, 만약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올라가면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게 아니고 미국 바깥에서 그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부담을 하고 그 나라들이 어려워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계산한 대로 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사실 이 관세 전쟁 아직까지 끝난 거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상호 관세도 모호한 점이 많고,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나서 트럼프가 드디어 정신줄을 놨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도체 관세 100%를 부과하겠다, 이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완벽한 자해행위 아닙니까? 역시 이제 그 협상을 위한 최종 그 관세율을 정하기엔 하나의 수순이고, 지금 100%를 부과하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IT 제품 가격들이 엄청 올라갈 거고요. 다만 이제 100% 부과가 최대겠죠. 최대고.
이제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아마 100%까지는 안 갈 것 같고 지금 유럽 연합과 이제 상호 관세 협상을 할 때 거기 반도체에 대해서 한 15% 정도로 좀 거기는 대우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반응도 100% 관세 부과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미국에 투자를 하면은 예외로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 쪽에서. 이 이야기대로라면은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적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이제 있죠. 오스틴 그 공장에서 반도체를 조금 만들고 있고 네. 앞으로 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서 공장을 또 건설 중이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미국 내 생산 거점은 없는데 인디애나주에서 이제 그 HBM 패키징이나 R&D 시설 건립 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타격은 없지 싶어요. 트럼프 말대로라면 뭐 그렇게 불리한 관세가 제로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경쟁사가 TSMC잖아요. 네. TSMC는 애리조나주에 지금 삼성은 370억,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한 40억, TSMC는 3천억 달러거든요.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 똑같이 투자는 하지만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기업에 더 유리하게 관세를 매기. 제가 트럼프라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가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지난 무역 협상에서 최혜국 대우해주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좀 기대해 볼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게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는 거니까 유럽의 한 15% 수준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우리 삼성이나 SK나 그다음에 TSMC 같은 경우.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반도체 시장에서 뭐 TSMC, 삼성, SK, 뭐 유럽의 일부 회사 빼놓고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이 이스라엘도 꽤 있거든요. 네. 미국. 그래서 그쪽에다가는 이제 물론 국적이 미국 기업인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대가는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얘기는 아마 대만이나 한국 기업보다는 그쪽에서 해외 생산 기지를 두고 그쪽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게 참 괘씸하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제 전해진 소식, 삼성전자가 애플과 협력해서 차세대 칩을 개발하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전통적인 라이벌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협력하게 된 계기는 뭐로 보십니까? 일단 트럼프가 애플을 먼저 이제 압박을 했죠. 예. 애플이 미국 내에서 좀 더 공급망을 강화시켜서 미국의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했는데 이게 애플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상당한 지역에서 부품을 만들어다가 조립하는 회사입니다. 사실은 설계하고 조립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데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건도 있고 해서 애플하고 좀 협력을 하면 미국 내 공장에서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내용을 보면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이 원하는 그런 이미지 센서 칩을 삼성에서 만들고 미국 내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플도 어떻게 보면 트럼프한테 보여줄 수 있고 그러니까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금 계기가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삼성이 좀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을 많이 하겠다는 거를 트럼프한테 보여줄 수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걸 하든 안 하든 사실은 뭐 우리 대만이나 이런 큰 경쟁 기업들하고 관세로 이렇게 크게 틀려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기 미 연준 의장 인선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불만을 가졌잖아요. 금리를 인하하라고.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임기가 내년 5월까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차기 후임 의장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는 사람이 크리스토퍼 월러 현 연준 이사인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입니까? 상당히 그 시류의 편성을 잘하시는 분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상당히 매파적인, 그러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된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금리를 좀
빨리 내려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케빈 호시 아니 파월 의장의 그 18년의 연준 이사로 임명이 됐고요. 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지금 나이가 한 65살, 네. 그리고 파월 의장이 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1기 때 크리스토퍼 월러도 이사로 임명이 돼서 지금 파월 의장을 거의 한 8년 정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자기도 좀 있으면 퇴임인데. 예. 그리고 이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앞에 그린스펀이나 버냉키나 그다음에 옐런 이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경제학 박사 출신인데 파월 의장은 경제학하고는 상관이 없는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네. 뭐 그러다가 이제 올라온 사람이라 원로 이사도 아이비리그는 아닌데 이제 경제학 박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참 좀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해보자 하고 올해서부터 완전히 방향을 튼 것 같고, 그리고 한 달 전인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뜬금없이 떡 준 사람은 생각도 하는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를 의장으로 지명하면 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막판에 이제 자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퇴임을 앞두고 있잖아요. 연준 의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상당히 제 관점에서는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는 사람입니다. 네. 계속 이나 소수 의견을 월러 이사가 내놨던 게 이런 보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새 연준 이사로 스티븐 밀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이 됐어요. 이거를 불확실성 완화로 받아들여서 뉴욕 증시는 약간 환영을 한 것 같은데, 미란이라고 하면은 미란 보고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보셨습니까? 네. 보고서 얼핏 봤는데요. 예. 사실 내용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이 훨씬 많고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미란 이사는 그 쿠글러 이사가 내년 1월까지 임기가 만료였는데 도중에 사임했잖아요. 네. 그 기간만 채우는 겁니다. 임시직으로 쭉 가는 게 아니고.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새로운 연준 이사를 임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그다음 케빈 해시, 케빈 로시. 네. 나머지 한 명이 미란 이사일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케빈 호시나 케빈 해시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비칩니다. 그러니까 미란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에 뭐 몇 달이라도 하고 의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트럼프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사실은 뭐 가봐야 되겠죠. 내년 5월에. 관세에 이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외국산 농산물을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라고 속여 농협 로컬 푸드 매장에서 판매해온 농민이 적발됐습니다. 직거래를 통해 농가에는 이익을, 소비자는 신선한 농작물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원산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창고에 원산지 단속반이 들이닥쳤습니다. 흰 마대자루를 쏟아보니 농협 로컬푸드 포장지에 담긴 팥과 참깨가 나옵니다. 지역에서 생산된 국내산 농산물임을 의미하지만 실제 원산지를 확인해보니 외국산이었습니다. 이렇게 소포장한 농산물을 충남 논산과 계룡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두 곳에서 판매해오던 70대 A씨가 적발됐습니다. 농작물의 원산지가 의심돼 단속반이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외국산으로 판정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중국산 농산물을 시장 등에서 산 뒤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과 섞거나 그대로 소포장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입 참깨가 같거든요, 다. 그죠? 맞죠? 우리 거는 얼마 없어. 수입이죠. 이거는 다 금산에서 사왔다는 거죠. 조금 섞인 거야. 원산지 표시 위반 추정 물량은 약 8천만 원 상당. 하지만 A씨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량하고 기간, 그다음에 금액이 틀리다. 그리고 현장 조사할 때 늦게 오면서 니아가로 그 증거물을 은닉하려고 한 시도가 있고 또 조사하다 보면 진술이 자꾸 번복됩니다. 로컬푸드 매장의 경우 농협이 잔류농약 검사와 판매 장소 제공 등을 해주고 있지만
농민이 직접 포장하고 가격을 정해 직거래하는 방식이다 보니 원산지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저희도 매우 당혹스럽고 일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 및 취업능력의 교육 강화와 그리고 실제 경작 확인을 상시 출장을 통해 가지고 더 강화하고자.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국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주 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의 예약과 취소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예약은 쉽고 취소는 어렵게 만든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 의심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크 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하는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의미하고요. 구매는 쉽지만 취소를 어렵게 하는 경우는 취소 방해형 다크 패턴으로 분류합니다. 실제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14개 가운데 9개 업체가 예약은 앱이나 웹사이트로 쉽게 하고 취소나 변경은 회사로 전화를 걸거나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예계에는 다양한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배우 정우성 씨, 혼외자 논란 9개월 만에 여자친구와의 혼인신고 사례에 휩싸여서 또 한 번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네, 한국 포크음악을 대표해왔던 세시봉 원년 멤버 5인이 57년 만에 다시 뭉쳐서 마지막 전국 투어를 연다고 발표해 화제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오늘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배우 정우성 씨의 혼인신고설 또 불거졌는데 소속사 입장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지난 5일에 한 매체가 정우성 씨가 그동안 교제해왔던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최근에 했고 이 사실을 주변 지인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우성 씨의 소속사 측은 배우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을 드릴 수 없다면서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처럼 소속사가 정우성 씨의 혼인신고설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면서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이 내용을 인정한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연예기획사에서는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면 스타의 그 향후 활동과 이미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우성 씨가 지난해에 그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근데 1년이 지나지 않아서 혼인신고설로 인해서 대중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1월이었죠. 정우성 씨가 이제 모델 문가비 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당시에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은 맺지 않고 부부가 아닌 부모로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이제 9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이 정우성 씨의 혼인신고설이 불거진 거죠. 이 상대 여성은 자신의 아이를 출산한 문가비 씨가 아닌 다른 여성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 씨 하면은 작품도 작품이고요. 다양한 사회적인 활동 이런 걸로도 주목을 받았던 배우이기도 한데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는 오히려 사생활 이슈가 더 정우성 씨를 많이 주목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연예 활동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차기작이 정해진 게 있는데요. 정우성 씨는 올 하반기에 공개가 될 예정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메이드 인 코리아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화 하얼빈을 선보인 우민호 감독의 신작으로 정우성 씨는 이 영화에서 이 시리즈물에서 무서운 집념을 가진 검사 역할을 맡습니다. 이렇게 이 차기작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사생활 논란으로 인해서 여론이 좀 부정적이다 보니 당분간 이 예정된 것 이외의 연애 활동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정우성 씨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등 그 좀 진솔하고 솔직한 이미지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본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는 대조적인 행보를 보여주면서 이미지 타격을 좀 피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스타의 결혼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룹 신화의 멤버 이민우 씨 소식인데 결혼과 동시에 아이의 아빠가 또 된다고요? 네, 이민우 씨가 최근에 이제 손편지로 팬들에게 직접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민우 씨는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인연과 같은 마음을 확인했고 한 가족이 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또 이민우 씨의 예비 신부가 제일교포 3세이고 또 현재 임신 중이기도 하지만 6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이라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 오랜 팬들은 이민우 씨가 결혼과 동시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다는 사실에 무척 놀라면서도 또 축복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인생 2막을 열게 되는 이민우 씨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결혼과 임신은 앞서서 정우성 씨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얼마든지 축하받을 만한 그런 일이긴 한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입니다. 방송인 홍진경 씨 결혼한 지 22년이나 됐네요. 이혼을 했다고요? 홍진경 씨가 지난 2003년에 5살 연상의 사업가 남편과 결혼을 해서 슬아의 딸아이를 하나를 두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최근에 이제 합의 끝에 원만하게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진경 씨는 이제 지난 6일에 공개된 방송인 정선희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이혼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 한쪽의 잘못으로 헤어진 게 아니라 각자의 삶에 좀 더 시간을 쏟기로 합의하고 헤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딸이 하나 있는 만큼 전 남편과는 아직도 왕래를 하고 있고 또 친정 어머니와 그 전 시어머니도 서로 자주 만나고 식사를 하는 등 그 돈독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고 해서 놀라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여론을 조금 살펴보니까 응원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만큼 네. 또 이혼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구나를 느낄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연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포크 음악을 대표하는 세시봉의 원년 멤버들이 다시 한번 뭉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가수 송창식, 조영남, 김세환, 윤형주, 방송인 이상벽 씨 등 세시봉의 주역들이 전국 순회 공연에 나섭니다. 세시봉 멤버들은 다음 달 경기도 성남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인천 등에서 세시봉 더 라스트 콘서트를 열고 관객들을 만납니다. 이번 공연은 원년 멤버 5명이 57년 만에 다시 뭉쳐서 선보이는 공연이자 세시봉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마지막 전국 투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연에서 5 멤버들은 세시봉의 히트곡뿐만 아니라 후배 가수와의 공동 무대 등 다양한 볼거리로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각오입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분들이 전국 순회 공연을 한다는 건데 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참 아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들도 감회가 색다를 것 같아요. 다음은 영화계 소식 한번 살펴보죠. 네. 부산국제영화제 이게 벌써 30년이나 됐네요. 9월 17일 개막인데 개막작 발표했다고요? 맞습니다. 이 개막작은 영화제의 얼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영화제의 시작을 알리면서도 올해 영화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의 개막작은 박찬욱 감독의 신작 영화 어쩔 수가 없다입니다. 이 감독은 박 감독이 오래전부터 가장 만들고 싶었던 이야기이자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는 다 이뤘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가 덜컥 해고된 후에 아내와 2 자식 그리고 어렵게 장만한 집을 지키기 위해서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습니다. 영화에는 배우 이병헌 씨와 손예진 씨가 부부로 출연을 하고요. 또 이 밖에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씨 등 연기파 배우들이 총출동해 연기 앙상블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박찬욱 감독은 올드보이, 박쥐, 아가씨, 헤어질 결심 등을 선보이면서 세계적인 거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감독은 이 섬세한 연출과 예측이 좀 불가능한 스토리를 스크린에 펼쳐내는 것이 또 특징인데 이번 신작 영화로 영화인들의 마음을 또 한 번 사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재 관객들을 만나고 있는 영화 소식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여름이라서 그런가요? 이런 호러물이 인기인 것 같은데 조정석 씨가 출연하는
좀비딸이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영화 좀비딸이 개봉 7일 만에 손익분기점인 220만을 돌파했습니다. 예. 지난달 30일 개봉한 이 영화는 일주일 연속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킨 끝에 손익분기점을 가뿐히 넘었는데요. 이 기세라면 사실 뭐 장기 흥행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했던 전지적 독자 시점은 사실상 경쟁 구도에서 밀렸고 이 새로운 경쟁작이 이제 오는 13일에 개봉하는 임유나 안보현 주연의 영화 악마가 이사 왔다가 유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좀비딸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좀비가 된 딸을 지키기 위해서 극비 훈련에 돌입한 딸바보 아빠의 코믹 드라마입니다. 배우 조정석 씨가 아빠 정환을 연기했고 최유리 씨가 딸 수아 역을 맡아서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요. 이렇게 이 영화를 선보이면서 조정석 씨는 여름 극장가 3연타 흥행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에 엑시트 그리고 지난해 파일럿으로 흥행에 성공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이 코믹과 진지함을 오가면서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무섭기만 한 영화가 아니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코믹이 많이 섞인 영화이기도 한데요. 네, 무더운 날씨가 많이 또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시원한 극장가 나들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믹 호러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요즘 영화 업계 많이 어렵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한번 영화 한 편과 시원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YTN 스타 강내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문화예술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영화에 이어서 공연과 전시 할인권을 배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활용해 만 원 상당의 공연 할인권 50만 장과 전시 3,000원 할인권 160만 장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권은 놀 인터파크와 멜론 티켓, 타임 티켓, 티켓링크, 예스 입사 등 5개 온라인 예매처에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려받을 수 있고요. 사용 기한은 다음 달 19일까지입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더위가 그래도 조금은 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른다는 거죠? 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난 밤 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3.9도를 기록했습니다. 모처럼 열대야가 쉬어갔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어제만큼 또 예년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가 예상되고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는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요. 내일 남부지방에 다시 호우가 예보되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2차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남부지방 중에서도 호우 위험 지역은 호남지방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열대야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서울 24.2도, 포항 2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남부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 33도, 서울과 대전, 광주 모두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내륙 하늘에는 구름량만 점차 늘겠고요.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제주도는 당분간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이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주말 동안 남부지방에 강하고 많은 비를 쏟아붓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중부지방까지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배수로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조기까지 겹치며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